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뉴턴의 제2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즉 선형운동에 대해서 다뤘었고, 이제 오늘은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은 우리가 흔히 가속도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자, 일단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 우선 가속도, 지난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는데 이 가속도의 원인이 뭐냐? 어떤 물체를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뭐가 돼야 할까? 라고 한다면 바로 힘이 바로 이 가속도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죠.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라는 거는 알짜 힘에 정비례합니다. 가속도는 알짜 힘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높이려면 알짜 힘을 높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 이거 물결 표시가 있는데 물결 표시가 뜻하는 게 뭐냐면 대략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이퀄 표시는 같다라는 거지만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비슷하게 같다,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제2법칙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우리 마찰력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건데 마찰력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어쨌건 마찰력이라는 거는 어떤 그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마찰력이 달라지는 거죠. 재료의 종류, 그리고 누르는 정도라고 한다면 뭐 중력 같은 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에 어떤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서 이 물체가 또 얘를 누르는 그런 힘이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정도에 따라서도 또 마찰력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무거운 게 있으면은 마찰력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 미세한 표면 접촉. 예를 들어서 이 물체와 이 물체 사이의 마찰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표면 접촉, 그리고 이 표면에 있는 원자의 접착력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원자들, 분자들로 물체들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 원자들 간에 이 물체의 원자 그리고 이 물체의 원자들 간에 힘이 작용해요.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이게 전기력이긴 한데 어쨌건 그 힘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부드러운 바닥, 뭐 얼음판 같은 부드러운 바닥 위에 뭐 얼음판이나 하여튼 부드러운 나무 바닥이나 어쨌건 간에 부드러운 바닥 위에 상자를 놓았을 경우랑 그 다음에 거칠거칠한 바닥 위에 상자를 놓았을 경우랑 마찰은 당연히 이 부드러운 바닥에 있는 상자가 마찰이 작겠죠.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학생들이 만든 건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아서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거운 물체를 밀 때 작은 힘으로는 물체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힘을 주게 되면 물체가 움직이게 되죠. 힘을 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왜 큰 힘을 줘야만 움직일까요? 물체를 밀 때 물체에는 가한 힘 외에도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마찰력도 작용합니다. 바로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마찰력은 왜 생길까요? 마찰력은 물체의 표면을 원자 수준까지 확대했을 때 거칠기 때문에 홈들이 맞물려서 물체가 움직이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들 사이의 맞물림은 실제 마찰력의 크기의 약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마찰력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바로 냉용접입니다. 냉용접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용접은 열을 가하여 접촉면의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끊고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온에서도 큰 압력을 가하면 용접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를 냉용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체의 거친 표면은 지면과 완전하게 접촉하지 않고 높은 부분끼리만 닿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작아서 큰 전기력이 작용해 서로를 당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접촉 부분의 원자들이 결합하는 냉용접이 이루어지고 냉용접이 일어나는 것을 용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충분히 큰 힘을 주면 용접된 부분이 끊어지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힘이 바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50kg과 10kg 물체를 비교해 봅시다. 50kg 물체의 경우 지면을 누르는 힘이 크기 때문에 각 용접점에 작용하는 힘이 크고 이 때문에 결합이 단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10kg의 경우에는 용접점의 수는 같지만 누르는 힘이 더 작기 때문에 결합이 약하게 됩니다. 결합의 세기가 커지면 그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힘인 마찰력도 커집니다. 따라서 지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인 수직 항력이 클수록 마찰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물체를 밀 때 작은 힘으로는 물체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부터는 작은 힘으로 밀어도 물체가 움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외력에 따른 마찰력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찰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정지 마찰력은 정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 힘을 가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운동 마찰력은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특히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에 물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왜 운동 마찰력보다도 크게 되는 걸까요? 정지한 물체에서는 용접점이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고 있어 강하게 결합하고 마찰력이 커집니다. 이때 정지에 있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므로 마찰력은 외력과 크기가 같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만큼의 힘을 작용하기 전까지 물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용접점이 생기지만 접촉 시간이 짧아서 결합이 약하게 생기고 마찰력도 작아집니다. 운동 마찰력 그래프를 언뜻 보면 직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보면 사실은 구불구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체 표면은 일정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용접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합의 수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마찰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 물체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아봅시다. 두 경우의 접촉면을 누르는 전체 힘은 같습니다. 접촉 면적이 넓으면 용접점이 많아서 한 용접점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결합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접촉면이 좁으면 한 용접점에 작용하는 힘은 커지고 결합도 강해집니다. 하지만 끊어야 하는 결합의 개수를 고려하면 접촉면 넓이와 관계없이 마찰력은 거의 일정합니다. 물체를 천천히 밀면 마찰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속도가 느리면 접촉 시간이 길어져서 결합이 강해지지만 그 대신 이동하는 동안 생기는 용접점의 수는 더 적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접촉이 짧게 유지되기 때문에 결합이 약해지는 대신 같은 시간에 생기는 용접점 수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마찰력은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정리해볼까요?
합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찰 계수는 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값으로 마찰면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집니다. 자, 아주 잘 봤죠? 아주 잘 만든 영상이네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UCC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 가지 방금 영상에서 좀 오개념이 하나 있었는데, 영상 중에 그 왜 중력의 반작용인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죠? 중력과 어떤 한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과 수직항력은 반작용이 아니고 그냥 평형인 거죠. 그 상태는. 반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뉴턴의 제3법칙을 얘기하면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마찰력에 대해서 우리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자, 일단 마찰력은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나요? 미끄러지는 물체에서, 그리고 물속에서, 공기 중에서도 마찰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여러분? 자, 같이 봅시다. 자, 다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도 방금 봤듯이 그죠? 정지 마찰력 같은 거.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한 물체에 발생하는 마찰은 예를 들어서 책이 여기 놓여 있다. 책을 이렇게 밀어서 어떤 힘 F를 줘서 힘을 미는데 안 움직인다 라는 얘기는 그죠? 마찰이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찰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정지 마찰력. 크기는 얘랑 똑같고, 그죠?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평형 상태니까 얘랑 똑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인 이런 정지 마찰력이 적용한다. 그러다가 계속 얘를 높여주면 이 정지 마찰력도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정지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 최대 정지 마찰력이 바로 좀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지 마찰 계수, 이거는 수직항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냥 정지 마찰력은 요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어쨌건. 자, 어쨌건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물체, 정지한 물체뿐만 아니고 물속에서도 물과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죠? 물과 마찰. 공기 중에서는 공기와 마찰이겠죠. 공기와 마찰. 자, 그 다음 문제. 센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센제이. 센제이가 일정한 속력이야.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냉장고를 밀고 있다. 냉장고를 이렇게 잘 안 쓰지네. 이렇게 힘을 줘서 밀고 있다. 그러면은 냉장고와 이 바닥 사이에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할까? 방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바로. 그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민다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일까요? 일정한 속력으로 민다. 이 냉장고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 그렇지. 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평형 상태야, 지금 냉장고가.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평행 상태라는 얘기는 이 알짜 힘이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그런 의미니까 자, 지금 일정한 힘 F로 지금 아니 일정한 힘이란 얘기는 없구나. 어쨌건 센제이가 지금 미는 힘을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알짜 힘이 0이어야 되니까 그죠? 마찰력이 여기 마찰력이 이 힘과 정확히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냉장고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센제이가 미는 힘과 똑같아야 된다. 힘과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센제이가 증가하는 속력으로 얘가 그러니까 이 냉장고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힘을 줬더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 냉장고가. 그렇다면 냉장고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어떻게 될까? 자,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점점 빨라질까? 이쪽 방향으로 점점 빨라질 것 같진 않죠. 그죠? 얘가 힘을 줘서 이쪽 방향으로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이쪽 방향일까요? 반대쪽 방향일까요? 좀 전에 힘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따라서 알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야 알짜 힘이 가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방향까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향까지. 그래서 알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친구가 센제이가 미는 힘과 마찰력을 더한 벡터로 더한 합이 결국 이쪽 방향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센제이가 미는 힘이 더 커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찰력은 센제이가 미는 힘보다 작아야 되겠죠. 센제이가 미는 힘보다 냉장고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센제이가 미는 힘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고 이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센제이가 냉장고를 미는데 이 미는 힘이 센제이가 미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점점 속도가 증가할 테니까 그죠? 가속을 할 테니까 그러려면 이 냉장고와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센제이가 미는 힘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설명이 바로 그 얘기고, 그죠? 평행 상태가 아닌 0보다 큰 알짜 힘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량과 무게를 한번 알아볼 건데, 질량과 무게를 여러분들을 혼동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똑같이 쓰고 있죠, 그죠? 우리 몸무게 몇 킬로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0킬로야. 그러면은 이게 질량이죠, 사실은. 그죠? 60kg이라는 건 질량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우리 이 물리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질량과 무게는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데 중1 때 배울 거야 아마.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 물론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질량이란 물체 안에 어떤 물체가 있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의 척도가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이 관성의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질량은. 그러니까 물체를 뭐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멈추게 하거나 어쨌건 움직임을 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 변하게 하려는 어떤 우리의 어떤 힘, 그거에 반응하는 그런 양, 그런 관성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게는 뭐냐? 무게는 중력을 말합니다. 중력을 무게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kg짜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60kg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60kg은 질량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은 무게는 얼마냐? 60kg짜리 이 사람의 무게는 이 사람의 중력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중력을 말하는 거니까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무게가 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를 대략 10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무게는 대략 600N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F가 ma죠. 그죠? 여기서 F는 힘이니까, 중력도 힘이니까 중력도 역시나 이 값이 중력이 되는 거고, 중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이 중력 가속도가 대략 10m/s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질량은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관성의 척도다. 그리고 질량은 중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력과 상관이 없고, 그래서 관성이 더 크면 질량이 더 크다. 그렇게.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반면에 무게는 중력을 말한다 그랬죠. 무게라는 거. 중력으로 인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단위는 뉴턴입니다. 여기 파운드 단위도 있는데, 파운드 단위는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쓰고, 우리는 파운드 단위 안 쓰니까 굳이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이 질량과 무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뭐 조건이 없지만 지구상에서, 특별히 조건이 없으면 지구 표면에서 얘기를 하자.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질량이 절반이 되면 무게는 뭐 당연히, 그죠? 여러분,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무게와 질량은 정비례한다. 아까 F는 ma, 그죠? 무게와 질량은 이게 무게, 이게 질량. 정비례한다. 자, 일상생활에서 질량과 무게는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물리에서는 질량은 무게와 다르고, 질량이 더 근본적이다. 근본적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봅시다. 자, 일단 달과 지구에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무게라는 게 중력이라 그랬죠? 중력이니까, 달에서의 예를 들어서 60kg짜리 사람이 있다. 60kg짜리 사람이 있는데,
지구에서의 중력과 달에서의 중력과 어때요, 여러분? 60kg짜리 사람을 지구에서 당기는 힘과 달에서 당기는 힘이 어떨까요? 당연히 달에서 당기는 힘이 작겠죠.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니까, 그죠? 따라서 무게라는 거는 중력이라 그랬죠. 따라서 달에 있는 물체의 무게가 지구에서보다 더 작다는 거죠. 얼만큼? 6분의 1만큼 작아요. 6분의 1만큼. 그러나 그러니까 무게는 달과 지구에서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질량은 달에서건 지구에서건 똑같습니다. 60kg이라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체 자체가 물체 자체가 뭐 위치를 바꾼다고 지구에 있는 물체를 달로 가져간다고 물질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외부의 영향이 없는 한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물질 자체의 양, 이게 질량이고 따라서 질량이 더 근본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1kg의 무게는 대략 10N, 정확히는 9.8N이다. 9.8N. 그래서 1kg짜리 질량은 지구 표면에서 10N, 정확히는 9.8N이다. 이거 몰라도 되고, 바운드 관계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자, 혹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관계를 주어 줄 거니까, 뭐 우리가 뭐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어쨌건 외울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지구 표면에서 1kg짜리 물체의 무게는 10N이다 라는 거,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정확히는 9.8N이다 라는 거. 아주 좋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 실험 많이 해봤죠? 이 실험, 그죠? 자, 이 실험 많이 해봤을 텐데, 일단 공을 매달아 놓고, 공이건 주건 간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 또 줄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밑에 있는 줄을 천천히 당기느냐 아니면 빨리 당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줄이 끊어지느냐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거? 자, 일단 천천히 당기면 어떤 게 끊어지나요? 그렇지, 그죠? 이 위쪽 줄이 끊어지죠. 위쪽 줄이 천천히 당기면 이 위쪽 줄이 끊어진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이번 문제예요. 자, 왜 그럴까? 무엇에 기인해서 그런 걸까? 공의 무게일까? 아니면 공의 질량일까? 부피일까? 밀도일까?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서 답을 한번 봐보세요. 자, 잠시 이거 일시정지 시켜놓고 생각한 뒤에 한번 봐보세요. 자, 답을 확인해보자. 그러면 무게에 기인한다. 자, 설명을 보자. 일단 좀 전에 여기 공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요 위에 걸려있는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자. 위에 있는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만약에 그냥 이거 없이 이거 땡기는 사람 없이 그냥 매달려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 물체의 무게, 즉 중력과 같겠죠, 그죠? 중력과 같아요. 그런데 얘를 천천히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를 해보면 일단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윗방향으로 장력과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는 거죠. 그죠? 윗방향 장력, 아랫방향 중력. 그런데 윗방향 장력과 아랫방향 중력이 같은 거죠. 잡아당기기 전에는. 근데 이제 천천히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잡아당기면 아랫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아랫방향으로도 또 힘이 작용하니까 이 윗방향 장력이 더 커지겠죠, 점점. 그죠? 왜냐면 지금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윗방향 중력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윗방향 장력이, 이 장력이 계속 커지다 보면 그러면 줄이 허용할 수 있는 장력이 있을 텐데 그 허용치를 넘어버리면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단현의 장력은 아래에서 당기는 그 장력 플러스 이 공 자체의 무게가 되니까 그 무게에다가 이 아래에서 당기는 그 장력까지 더해지니까 위에 있는 줄이 점점 커지면서 장력이 위에 있는 줄의 장력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허용치를 초과해서 끊어진다. 따라서 위쪽 줄이 끊어지는 줄을 천천히 당겨서 위쪽 줄이 끊어지는 거는 이 공의 무게와 관련이 된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잽싸게 당기면 그러면 어디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아래쪽 줄이 끊어지죠. 위쪽 줄은 그대로 있고 아래쪽 줄이 끊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공의 무게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질량? 아니면 부피, 밀도? 자, 이번에도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를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답을 보자. 그러면 질량과 연관이 돼 있다. 공의 질량과. 왜 그러냐? 지금 아랫줄을 잽싸게 잡아당기면 그러면은 이 공이 본래 정지 상태에 있었죠. 그죠? 공이 정지 상태에 있고 우리 관성의 법칙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성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공이 정지 상태에 있으면 계속 정지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정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 공의 게으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나 움직이기 귀찮어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고 싶어. 이게 바로 관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게으름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어쨌건 본래 정지 상태에 있는 공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려는 그런 그 관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하단줄이 끊어진다.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량이 바로 관성의 척도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질량이 관성의 척도니까 따라서 아래쪽 줄이 끊어지는 거는 바로 질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의 이 법칙에 점점 근접하고 있어요. 자, 질량이 가속도를 방해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이 어떤 물체에 똑같은 힘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질량이 커지면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 얘기죠.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이 2배가 된다면 그러면 가속도는 절반이 되는 거죠. 질량이 3배가 되면 가속도는 3분의 1이 되고 4배가 되면 그렇지 4분의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똑같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g짜리 물체를 똑같은 힘으로 민다. 아니, 그러니까 100kg짜리 물체를 밀었을 때의 이 물체의 가속도랑 그 다음에 똑같은 힘으로 50kg짜리 물체를 밀었을 때 가속도랑 50kg짜리 물체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죠? 100kg짜리에 비해서. 그 얘기죠, 이게 바로.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식.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라는 것과 방금 봤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걸 합쳐서 이제 가속도를 힘과 질량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걸 바로 아이작 뉴턴의 제2운동 법칙이라는 법칙으로서 설명을 했었다. 자,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이죠. 가속도와 힘을 관련시킨다. 물체에 대한 알짜 힘에 의해 생성되는 가속도는 알짜 힘에 정비례하고, 그리고 방향은 같고, 가속도는 알짜 힘과 방향이 같습니다, 항상.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 또 펜이 배터리가 다 돼서 펜이 배터리가 엄청 빨리 딸려요. 아주 그냥 한 10분 썼는데 그냥 다 따라버렸네. 자, F는 ma라는 이런 뉴턴의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F가 알짜 힘입니다. 알짜 힘. 이거 알짜 힘이에요. 그 다음에 M은 질량, A는 가속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F는 MA. F는 알짜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 그래서 이 식을 가속도에 대해서 고쳤으면 가속도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속도랑 이 알짜 힘은 벡터량이라서, 그래서 비례한다는 얘기는 방향까지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까지 같습니다. 알짜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언제나 같습니다. 언제나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가속도 A는 질량 M분의 알짜 힘 F. 그래서 F는 MA.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2배가 된다.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절반이 된다. 그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알짜 힘과 가속도는 방향은 항상 같다.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힘이, 이 손이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속하는 거죠. 얘는 가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힘을 2배로 줬어요. 힘을. 지금 손이 하나 더 들어왔죠. 똑같은 힘으로 지금 두 손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왠지 여잔 것 같고, 이 사람은 왠지 남잔 것 같은데, 뭐 그건 의미 없고, 어쨌건 두 사람이 지금 같은 힘으로 미니까 힘이 2배가 된 거죠.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2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힘은 계속 지금 2배예요. 요거에 비해서 두 사람이 지금 힘은 2배인데 지금 벽돌도 2개가 됐어요. 이제
즉 질량이 똑같은 벽돌 2개라서 질량이 2배가 됐다 라는 얘기는 처음과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랑 가속도는 같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요 상황과 똑같고, 이번에는 힘은 똑같은데 힘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똑같은데 질량을 2배를 하면 그러면 가속도는 절반이 되겠죠. 가속도 절반이 된다. 질량을 3배로 하면 가속도는 3분의 1이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어떤 힘으로 지금 카트를 지금 쭉 밀고 있어요. 카트를 지금 어떤 힘으로 쭉 밀고 있는데, 이 술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본래 질량을, 힘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힘은 그 상태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질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죠. 자, 방금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내용이죠. 가속도, 그러니까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절반이 되면 가속도는, 그렇지, 2배가 되겠죠.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 절반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카트에 힘을 좀 전에 F에서 이번에 EF로 힘을 2배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질량이 똑같다면 가속도가 2배가 됐겠죠. 그죠? 가속도가 2배가 됐을 텐데, 문제는 지금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속도가 좀 전에 F를 줬을 때에 가속도랑 똑같다면,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질량이 2배가 되었다 그런 얘기겠죠.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도 2배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가속도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힘이 2배의 효과를 상쇄하려면 질량도 2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자유낙하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